전쟁이 터지면 주식시장은 반드시 폭락할까요? 우리는 뉴스 속 폭발 장면을 보면서 반사적으로 지갑을 닫습니다. 2024년이라니 이스라엘을 공습했을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단 3개월 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발생한 주요 전쟁들을 분석해 보면은 놀랍게도 전쟁 발발 후 12개월 내에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하락한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걸프전, 심지어 9.11 테러 직후에도 시장은 예상을 뒤엎고 반등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전쟁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전쟁이 터지는 순간 불확실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은 시장은 비로소 다음을 계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100년 전쟁사를 통해 시장의 반복 패턴을 추적하고 전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메커니즘을 해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과거 어떤 전쟁과 가장 닮았는지, 왜 세계 경제의 운명이 단 하나의 해협 호르무즈에 달려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직관이 얼마나 틀렸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 뉴스를 접하면은 주식 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본능적으로 예상합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공장이 불타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면은 당연히 경제가 망가지고 주가도 추락해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역사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주식시장은 공포에 질려 폭락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이 시작된 1942년부터 종전까지 미국 증시는 연평균 13% 이상 상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탱크, 비행기, 군복, 식량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됐고 실업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업 이익은 급증했고 당연히 주가도 따라 올랐습니다. 전쟁이 경제를 파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산업 엔진에 불을 지핀 셈이죠.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미국 증시는 잠깐 흔들렸지만 불과 몇 달 만에 회복했고 전쟁 기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전쟁 특수를 누렸고 국방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등장합니다. 베트남 전쟁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베트남 전쟁은 앞선 전쟁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쏟아부었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자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주식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미국 증시가 10년 넘게 횡보한 배경에는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3년 진짜 악몽이 찾아옵니다. 제4차 중동전쟁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아랍 산유국들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차 오일 쇼크입니다. 석유 가격이 4배로 폭등했고 전 세계 경제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거의 반토막이 났죠. 이 전쟁이 특별히 파괴적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세계 경제의 혈관인 에너지 공급망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석유가 멈추자 공장도 멈추고 운송도 멈추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다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는 전쟁의 규모가 아니라 그 전쟁이 경제 시스템의 어디를 건드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이해하면은 전쟁과 시장의 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두 종류의 전쟁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형 전쟁입니다.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만 세계 경제의 핵심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1991년 걸프전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신속하게 개입했습니다. 전쟁은 불과 42일 만에 끝났습니다. 대전 직전 공포로 하락했던 증시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반등했고 그해 말까지 무려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자마자 돈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테러 후 4일간 문을 닫았고 재개장 첫날 다우지수는 7%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자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테러라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경제 시스템 자체는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전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흔들렸지만 막상 미군이 바그다드에 입성하자 증시는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방향이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시장은 두려움을 털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형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세계 경제의 핵심 공급망, 특히 에너지나 식량 물류를 직접 파괴하거나 차단합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그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은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고 밀과 옥수수 같은 곡물 가격도 함께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이었기 때문이죠. 물가는 전 세계적으로 요동쳤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미국 증시는 20% 가까이 하락하며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충격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이 시장을 끌어내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주가는 전쟁이 아니라 금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잡한 경제 메커니즘 딱 하나의 도미노 공식으로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쟁, 유가 폭등,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주가, 하락, 이 5단계 도미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차근차근 추적해 볼까요? 첫 번째 도미노,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특히 전쟁 지역이 중동이나 러시아처럼 산유국과 연결되어 있다면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다음 차례는 물가입니다. 석유는 거의 모든 물건의 생산과 운송에 들어가니까요. 공장을 돌리려면은 기름이 필요하고 완성된 제품을 실어 나르려면은 역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뛰면은 연쇄적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전쟁이 에너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이 연쇄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면은 중앙은행은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며 경기를 부양하려 들죠. 이것이 바로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이후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입니다.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려 유가 급등을 막았고 에너지 충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없이 유동성이 유지됐고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국면에서 돈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자산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전쟁 초기 극도의 공포 속에서 돈은 일단 피난처를 찾습니다. 달러, 금,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이죠. 그렇다면 전쟁 국면에서 돈은 도대체 어디로 이동할까요? 자산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전쟁 초기 극도의 공포 속에서 돈은 일단 피난처를 찾습니다. 달러, 금,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이죠. 하지만 공포가 걷히기 시작하면은 돈은 아주 냉정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왜 항공주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무너질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행을 안 가서일까요? 아닙니다. 비행기를 띄우는 핵심 비용, 즉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유가 급등에 만세를 부르는 곳이 있죠? 바로 석유 기업들입니다. 항공주에서 빠져나온 돈은 그대로 에너지 관련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기업들은 어떨까요? 물가가 오르니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일까요? 정반대입니다. 미친 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아버리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기술주 같은 성장주들은 왜 속절없이 추락할까요? 방금 전 우리가 확인한 도미노 공식의 네 번째 단계,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막대한 투자금을 빚으로 끌어다 쓰는 성장주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대전의 핵심인 방위산업체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군수 수요 폭발과 함께 랠리를 펼치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은 단순한 파괴의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 재배치의 이벤트입니다. 시장 전체가 증발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빠져나온 돈이 기가 막히게
다른 쪽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한쪽에서 돈이 빠지면은 다른 쪽으로 들어갑니다. 시장 전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최종 보스는 바로 중앙은행의 금리입니다. 결국 금리는 불확실성의 가격입니다. 여기서 투자자 심리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심리와 자본의 흐름을 명확한 4단계 타임라인으로 쪼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전쟁 전입니다. 공포가 극대화되는 시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국경에 군대가 집결하고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뉴스가 도배됩니다. 이때 시장은 피를 흘리며 폭락합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바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2단계는 개전 직후입니다. 막상 첫 미사일이 떨어지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단 하나의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이 터지는 순간 오히려 불확실성은 감소한다. 독설적이지 않나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불확실성이 줄어들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시장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 유령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적의 규모는 어떤지,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어느 정도일지, 시장은 비로소 공포를 멈추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가늠할 수 있게 된 시장은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작합니다. 월가의 오랜 격언, 전쟁의 포성에 사서 승전보에 팔아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전쟁을 환영하라는 뜻의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최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바로 그 순간이 시장의 가장 확실한 저점이라는 100년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통찰인 겁니다. 전쟁의 기간은 이 반등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단기전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1991년 걸프전은 42일 만에 끝났습니다. 충격이 왔다가 빠르게 회복됐죠. 실제로 미국의 과거 주요 지정학적 위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하락폭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테러 같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초기 공포로 인한 증시의 평균 하락폭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5%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찍는데 평균 22, 1, 이전 주가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약 1에서 3개월, 평균 47, 1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쟁 뉴스로 시장이 패닉에 빠져 내 계좌의 우량 주식이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면 높은 확률로 1에서 3개월 안에 회복될 박앤세일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2달도 채 되기 전에 시장은 모든 충격을 소화해내니까요.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초기 국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의 바그다드 함락까지 불과 3주.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환호하며 가파르게 반등했습니다. 3단계 장기전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투자자들에게 피로감이 쌓이고 실제 경제적 영향이 데이터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쟁의 성격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갈립니다. 공급망 충격 없이 전쟁이 지속되면 시장은 버팁니다. 하지만 에너지 충격이나 금리 인상이 동반되면 하락세로 전환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직접 개입만 따져도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는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4%대까지 치솟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주가 수익률은 무려 10년 넘게 마이너스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 증시가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배경에는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의 경제적 후유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지금까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시장은 구조적으로 재편됐고 유럽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죠. 여기서 핵심적인 교훈이 도출됩니다. 전쟁의 승패보다 전쟁의 길이가 시장에 더 중요합니다. 누가 이기느냐는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시장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그때까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전쟁이 짧으면 충격 후 반등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방정식이 복잡해집니다.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공급망 교란이 중첩되면서 시장은 장기 약세 국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 종료 기대에 따른 선반영 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은 시장은 미리 회복 랠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종전이 되기도 전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항상 현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결국 시장의 바닥은 평화가 찾아올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측 가능성이 회복되는 순간 바닥이 형성됩니다. 결국 10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100년의 데이터와 공식을 들고 2026년 3월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코스피는 삼성전자 20만 원 돌파와 AI 반도체 훈풍을 타고 단숨에 사상 첫 6천선을 뚫어내는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정의 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대규모 공습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당장 오늘 파랗게 질린 신렌천 주식창을 보며 이대로 6,000피 축제가 끝나고 대폭락이 시작되는 건가? 공포에 질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배운 시장의 선반영과 불확실성 해소의 맥락을 한국 증시에도 똑같이 대입해 보십시오. 단기적인 충격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영리합니다. 쉼 없이 달려온 당이 급등의 피로감을 전쟁이라는 거대한 핑계 삼아 아주 빠르고 거칠게 털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충돌이 코스피 6천을 견인한 글로벌 AI와 반도체라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파괴하는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만약 이 충돌이 핵심 인프라를 부수지 않는다면 현재의 하락은 고점 부담을 덜어내는 건강한 기술적 조정이자 극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주도주를 다시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조정 국면이 1970년대식 장기 침체라는 최악의 악몽으로 바뀌는 진짜 분기점은 어디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길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바로 걸프 전형과 오일 쇼크형입니다. 첫 번째 길, 걸프 전형 시나리오입니다.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지만 확전의 공포 때문에 서로 선을 넘지 않고 제한적인 타격으로 교전을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서 우리가 확인한 공식 그대로입니다. 개전 직전 공포로 폭락했던 증시는 충돌이 제한적이라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폭발적인 부의자 반등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경제의 인프라는 무사하고 유가 급등도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벤트형 전쟁의 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로 접어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오일 쇼크형 시나리오입니다. 이 파국의 길로 빠지는 트리거, 즉 방아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통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하루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이 좁디 좁은 목구멍을 지나갑니다. 만약 궁지에 몰린 이란이 이 해협을 기뢰로 봉쇄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1973년의 악몽이 2026년에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5분의 1이 즉각 증발하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외웠던 도미노 공식이 최악의 형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유가 폭등 미친 물가중앙은행의 분노 어린 금리 인상, 그리고 주식시장의 붕괴와 장기 침체, 이 모든 비극이 단 하나의 해협에서 시작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투자자인 우리가 뉴스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험악한 말폭탄이나 하늘을 나는 미사일 몇 발에 흔들려 매도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단 하나의 지표는 바로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이것이 2026년 시장의 운명을, 그리고 여러분 계좌의 운명을 가를 유일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시장의 운명은 호르무즈 해협 단 한 곳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라는 상식을 데이터로 해부했고 100년 전쟁사를 통해 시장의 실제 반응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메커니즘, 즉 에너지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주가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의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장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은 감소합니다. 모든 전쟁이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급망을 건드리지 않는 이벤트형 전쟁은 충격 후 반등으로 이어지고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형 전쟁은 장기 약세의 방아쇠가 됩니다. 주가는 전쟁이 아니라
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전쟁이 유가를 올리고 유가가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금리를 올리면 그때 비로소 주가가 하락합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쟁 뉴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팔고 흥분에 들떠 사는 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속보가 터졌을 때 당장 주워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전쟁 뉴스 행동 3단계를 공식처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뉴스 발생 직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속보가 쏟아지고 폭발 장면이 화면을 도배할 때 시장은 가장 비이성적으로 요동칩니다. 이때 공포에 질려 던지거나 섣불리 바닥을 예측해 들어가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식창을 덮어두고 관망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일시적으로 뛰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매수 기회를 준비할 때이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공급망이 막혀 유가가 폭등한 채 꺾이지 않는다면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3단계 중앙은행의 입을 확인한 후 행동하십시오. 전쟁이 물가를 자극하면 결국 최종 보스인 연준이 움직입니다. 연준 의장이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려 한다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도망쳐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을 달래거나 기존 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공포에 억눌렸던 우량주를 가장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완벽하고 안전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3단계 행동 강령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움직이는 것, 이것이 1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치명적이고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물론 전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역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맞는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 이것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앞에서도 시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돈은 공포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가 불확실성이 걷히면은 다시 기회를 찾아 움직입니다.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일 뿐 전쟁 그 자체를 옹호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그 비극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